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영상 없이 오직 소리와 텍스트만으로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기생충에 대한 스포일러가 아주 가득하다는 것. 그러니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바라본 이 영화 기생충은 봉준호 감독의 항복 선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영화 만드는 사람이 무슨 전쟁을 했던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로 칸에서 최고상까지 받았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봉준호 감독의 전작들을 한번 생각해보죠.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언제나 사회를 비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사회를 비판하기만 하는 것 이상으로 영화 속에서 현재의 사회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에 대한 과감한 상상까지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살인의 추억에서는 독재 정권을 겨냥하다가, 괴물에서는 무능력한 한국 정부와 무책임한 미국 정부를 동시에 비판했었고, 그러다가 설국열차로 넘어와서는 꼬리칸이 머리칸으로 진군하는 너무나 노골적인 혁명의 구도까지 그려내기도 했죠. 그러다가 옥자에서는 산골소녀 미자가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인 뉴욕에서 대자본에 맞서는 이야기를 그려냈었습니다. 즉, 봉준호의 영화 속에는 언제나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는 동시에 그 체제를 직접 전복시켜서 작은 혁명을 이루어내는 판타지적 상상까지 덧붙여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영화를 통해서 기존 사회체제에 대한 이념적 도전을 나름대로 해왔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작품 기생충에서는 기존 사회체제에 한 그런 그의 도전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영화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폭력을 통해 상류층 개개인을 공격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는 더 이상 그런 공격으로는 무너지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들 자신이 사회체제라는 이 숙주에 기생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뒤틀린 한국 사회를 숙주 삼아서 자라난 한강의 괴물을 만들어냈던 그가 이번 작품에서는 오히려 우리들 자신을 기생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괴물은 공격해서 쫓아낼 수 있지만 우리들 자신은 공격해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은 이제 체제에 대한 판타지적인 도전을 포기하고 차라리 이 체제 안에서 어떻게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결론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기생충이라는 존재의 본질부터가 그렇습니다. 기생충은 절대로 숙주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생충은 더 좋은 숙주에게 기생할 수는 있지만 그 자신은 절대로 숙주로 거듭날 수가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명확한 한계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봉준호 영화의 주인공들은 혁명을 통해 박사장 가족을 대저택에서 밀어내고 직접 이 대저택을 차지하려는 거대한 꿈 같은 건 가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이 기생관계라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만 고민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영화를 봉준호 감독의 항복 선언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생충으로라도 남으려고 애쓰는 기택 가족의 모습은 처음엔 우습다가도 나중에는 비극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상류층의 동네에서 내려온 물 때문에 하수구가 역류하지만 이 위치를 뒤집는 걸 꿈꾸기보다는 차라리 변기 뚜껑 위에 앉아서 당장의 피해라도 최소화해보려고 하는 저 서글픈 모습이 곧 우리들 자신의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택은 수혜를 입은 뒤 체육관에 누워 무기력하게 말합니다. 최고의 계획은 무계획이다.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 기생충 계층에게 퍼져있는 만연한 패배감이자 아주 현실적인 현실인식입니다. 굳이 저 선을 넘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처지에나 감사하며 살아가면 최소한 별 탈 없이 하루하루라도 이어나갈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 장남인 기우는 옆에 누워서 수석을 껴안고 있습니다. 보통 부잣집에 가면 많이들 볼 수 있는 수석이나 분재는 거대한 자연의 형상을 집안에 옮겨놓고 언제든 감상할 수 있는 장식물의 역할을 하죠. 즉 모든 것이 무계획적인 자연의 형상을 아주 계획적으로 인간의 통제와 소유권 아래에 두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석은 인간이 계획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나가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 역시도 기호의 친구인 민혁이 수석을 선물해 주러 찾아오면서 그들에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그들도 한때는 계획이 다 있기를 꿈꿨습니다. 박사장네 집에 한 명 한 명씩 침투해 들어가는 그 과정은 마치 첩보물 장르의 장면들처럼 모두 철저한 계획 아래에서 진행되었었죠. 그러다 기택은 드디어 모든 것을 체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으로 가든 파티 준비를 따라다니고
지하실 남자 근세의 냄새를 맡으며 박 사장이 혐오 가득한 표정을 짓자 드디어 분노를 못 이기고 박 사장에게 무계획적으로 칼을 꽂아버렸던 것이었죠.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택의 그러한 행위로 인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은 어떻게든 비어버린 대저택을 채워줄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고 그곳에는 또다시 외부와 분리된 그들만의 낙원이 이어지게 되었죠. 봉준호의 예전 영화들에는 최소한 체제에 도전하는 주인공들의 행위로 인해 조그만 변화라도 생겼었습니다. 한강에서 괴물이 사라지거나 설국열차가 전복되고 계절의 변화가 다가오거나 아니면 모든 돼지들을 구할 수는 없어도 옥자만은 구해내거나 하는 나름의 성취가 주인공들에게 주어졌었죠. 그러나 기생충의 세상에서 봉준호는 어떠한 변화도 그려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기우는 마지막까지 계획을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난 집안에서 수석을 건져 올리고 그 수석을 밤늦게까지 껴안고 있다가 자신의 계획을 망쳐버린 지하의 남자 근세를 없애버리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도리어 자기 자신이 그 수석의 공격을 받는 배신을 당하게 되죠. 이 세계에서 자신의 계획 따위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기우는 그래서 그 수석을 다시 강에다가 돌려놓게 됩니다. 이제 기우에게 계획에 대한 욕망은 없으며 그가 무언가를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연교는 다송의 그림이 다송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다송이 한밤중에 목격한 지하실 남자 근세의 몽타주였죠. 다송은 컵스카우트에서 모스 부호를 배우고 마당에 쳐놓은 텐트 안에서 근세가 보내는 모스 부호를 직접 발견하지만 정작 다송이 노트에 적어놓은 그 모스 부호의 해석은 아무런 문장도 성립하지 않는 무의미한 자음 모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송과 달리 기우는 기택의 모스 부호를 정확히 캐치해내고 기택이 보내는 장문의 편지까지 모두 해독해냅니다. 이걸 조금 과장해서 해석하자면 하루춘과 하루춘 간의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하루춘과 상류춘 간의 의사소통은 전혀 불가능할 만큼 그 두 계급 사이의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다는 것으로 읽어낼 수 있겠죠.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지하실에 숨어 사는 신세가 된 남자 근세는 자신과 달리 사업에 승승장구하는 박 사장에 대한 리스펙트를 외치지만 박 사장은 그가 보내는 리스펙트가 아닌 그가 풍기는 냄새에만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전날 밤에는 하루충들이 사는 아랫동네에 물난리가 났는데도 바로 그 다음 날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는 상류층의 저택에서 가든 파티가 벌어지는 정반대의 상황. 두 세계는 그만큼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박 사장 가족이 4년 동안 이 저택에 살면서도 지하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무감각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그들에겐 그런 공간을 들여다볼 필요조차도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정이 차 안에 몰래 떨어뜨려 놓은 팬티를 발견한 박 사장은 그 팬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때 카메라는 마주 앉아있는 그 두 사람과 어두컴컴한 지하실의 계단을 동시에 잡아내고 있습니다. 즉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저 지하실 안에 숨어있다는 것을 카메라를 통해 이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박 사장에게 진짜 무서운 것이란 그저 누군가가 마약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엉뚱한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들에게는 지하실의 존재들 같은 건 두려움의 대상조차 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들의 세계에서 반지하와 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제거되어 있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택은 식빵을 먹다가 식탁 위에 기어다니는 곱등이를 보고는 혐오스럽다는 듯 손가락으로 튕겨냅니다. 그런데 곧바로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소독기가 동네를 돌아다니자 기택은 마침 잘 됐다며 그냥 창문을 열고 소독약을 집안으로 들이자고 말하는 장면이죠. 그렇게 집안으로 소독약이 가득 들어오고 그들은 마치 기택이 손가락으로 튕겨냈던 벌레처럼 소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몰래 도망쳐 나오며 기우가 민혁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라고 말하자 민혁 오빠한테는 이런 일도 안 생겼겠지라고 기정이 소리 지르는 장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들은 이제 상류층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박 사장의 딸 다혜가 보낸 옷 예쁘게 입고 파티에 오라는 문자 메시지에는 기우가 사는 동네의 처참한 상황에 대한 상상이 전혀 없이 오직 깨끗하고 순박한 즐거움만이 담겨있는 것처럼 말이죠. 빨래를 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보이지 않는 선, 그것은 지상과 지하, 상류와 하류로 철저하게 구분된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단적으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하실 남자 근세가 오직 기택의 가족만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들은 상류가 아닌 똑같은 하류를 향해 더 간편한 분노를 쏟아내고 그 조그만 찌꺼기라도 서로 먹겠다고 경쟁하며 싸우게 되었죠.
이 영화에는 그런 현실에 대한 무기력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에 웃음을 터뜨리다가도 어느 시점에서는 이것이 자신들의 이야기임을 눈치채고 탄식이 섞인 한숨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에서 지금의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괴물과 설국열차 그리고 옥자에서 판타지가 가미된 체제에 대한 투쟁을 그렸다면 기생충에서는 요식업 사업이 다 망한 다음 사회체제로 재편입되기만을 꿈꾸는, 그래서 상부를 향한 투쟁을 포기한 한국 사회의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가족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죠. 그러나 저는 이 영화가 현실에 대한 비관적인 이야기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념투쟁 대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아주 현실적으로 던지고 있는 영화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대한 계획을 상징하는 수석은 강물에 던져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헛웃음을 지으며 계속해서 무계획적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봉준호 감독은 이제 투쟁의 방법을 위에서 아래로 직접 제시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시작해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지금까지의 몇몇 한국 영화가 가져왔던 대중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드는 그런 권위적인 태도와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송강호 배우가 지난 4월에 열린 제작 보고회에서 봉준호의 진화이자 한국 영화의 진화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었겠죠.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방식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생충에 담긴 봉준호의 항복선언은 완전한 패배가 아닌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나가자고 외치는 새 시대로 향하는 출사표일 것입니다.